컬러템포의 썰앤톡. 오늘의 주제는 전두환과 제주도입니다. 전두환,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고 1980년 5월 18일 무력으로 광주를 짓밟았으며 그해 8월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4년 4월 제주 해안도로의 명과 암. 아름다운 용담 해안도로는 제주의 첫 해안도로의 시작이자 상징적인 곳입니다. 1983년 3월에 착공하여 1984년 3월에 개통되었는데요. 이후 용담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늘자 1989년엔 제주 해안을 연결하는 231km의 해안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집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주의 해안도로는 29개, 154km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와 전두환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984년 5월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였던 제1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국체전은 국제대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선 가장 권위 있는 공식 대회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주 전국체전의 개폐식에 동원된 인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등학교 매스게임, 여중부 해녀춤, 고등학생 카드 섹션 등 개폐회식에 동원된 초중고생만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몇 달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북한의 아리랑 집단체조와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카드 섹션 연습 과정은 바로 대통령과 관련된 카드 섹션이었습니다. 물론 현재와 80년대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러한 과잉 충성쇼는 언론이든 신문이든 어디서든 펼쳐졌기에 제주만을 탓하기는 힘들죠. 8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국가 행사에 동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안도로는 좀 다릅니다. 전두환에게 제주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 첫 해안도로인 용담 해안도로는 어영마을 내 주택 45채를 철거하며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해안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게 표면상의 목적이었지만 제주 해안의 풍광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주범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해안 매립은 절대 없고 환경 또한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주택과 토지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안을 매립하거나 콘크리트로 메워버립니다. 이로 인해 용천수 물길은 막혔으며 옛 포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토속신앙의 신당들도 엉뚱한 곳으로 옮겨졌으며 해안 생태계는 훼손되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조금 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천천히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주택을 철거하고 해안을 메꾸면서까지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찌되었든 수많은 해안이 매립되고 환경이 훼손된 상처난 제주도이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제주가 기특할 따름입니다. 1982년 2월 봉황새 작전. 특전사 충원비는 한라산 중턱 충성공원 안에 있습니다. 산악박물관 위로 계단 몇 개만 오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충원비는 1982년 봉황새 작전 중 수송기 사고로 인해 희생된 53명의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입니다. 봉황새 작전, 오랜 기간 철저히 은폐되었고 이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1982년 2월 5일 제주국제공항 신활주로 건설 준공식 참석 및 제주도 연도 순시를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작전, 일명 봉황새 작전이 시작됩니다. 총 3대의 C-123 수송기가 출발 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육군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특전사 대원 47명과 공군 6명은 공군 C-123 수송기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상악화로 출발지인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도착지인 제주공항은 모두 비행이 어려웠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서 서울 성남공항 통제국은 모든 항공기 이륙을 통제하였으며 제주도는 엄청난 눈보라는 물론 안개까지 짙게 깔린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5전술 공수비행단은 이륙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부에 2번이나 보고를 하였으나 모두 무시, 무조건 C-123을 띄우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됩니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 특성상 결국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륙 명령을 하달받은 다른 비행기 2대는 제주에 겨우 착륙하였지만 가장 먼저 출발했던 C-123 수송기는 제주항공에서 교신 두절, 제주 해역에 출동 중이던 군함과 비행기가 총동원되어 바다를 뒤졌지만 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수송기를 타고 왔던 동료 특전사 대원들이 한라산으로 총출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아라초등학교에서 브리핑을 한 뒤 바로 한라산으로 이동. 50cm나 쌓여있던 한라산에 눈을 파헤치며 밤을 꼬박 새운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 양성남씨와 몇몇 직원들 그리고 특전사 수색대.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모 대학 산악과 학생 등반대로부터 등반 훈련 중 모 지점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한라산 해발 1060m 지점인 개미등 계곡에서 추락한 수송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전부 잘려나가 있었으며 비행기는 뒤집힌 채 3등분이 되어 있었고 수송기 동체에선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수대원 47명과 공군장병 6명이 실시는
단 한 구도 운전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참혹한 내용이라 이 영상이 당시의 상황을 전부 표현하긴 힘들지만 전부 찢긴 상태였으며 심지어 나뭇가지에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단 하루 만에 무려 53명이나 사망한 이 사고 현장을 대충 치웠으며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제주에서 화장을 한 후 사고 이틀 뒤인 7일 유가족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으며 사고 현장은 출입 통제하였습니다. 전두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다가 제주를 떠날 무렵 분향소를 들려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종사의 착각으로 일어난 사고다. 인명은 제천인데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처음 방문한 건 사고 이후 100일이 지난 뒤였는데 군 당국을 따돌리고 사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수신 조각들과 사고 잔해가 잔뜩 있었으며 군인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3포대 이상의 뼈를 발견한 유족들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인솔하던 군인은 허공에 총을 쏘며 막았으며 도지사 허락 없인 시신은 절대 운구할 수 없다며 유족과 당국은 오랜 신경전을 벌였고 비행기나 배에도 실어주지 않자 결국 그들의 남아있는 뼈는 제주도에서 화장 후 동작동 국립묘지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2021년 11월 전두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 당시 책임자였던 특전사령관 박기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신문 서기철 기자가 사고 현장을 자세히 촬영했지만 윗선의 압력과 오공 정권의 언론 검열로 신문에 실리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그가 숨겨뒀던 사진 한 장을 1989년 경향신문에 공개하여 세상에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은 특전사 제주 이후 유족회를 결성, 청와대와 관련 기관의 진정서와 탄원서 등을 끝없이 제출하였으며 1989년 전두환, 주영복 국방부 장관, 박기도 특정사령관을 고소. 하지만 1992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리했죠. 2007년 2호 유족회는 진실화해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현재 한라산 관음사 주차장 옆엔 충성공원이 있으며 이곳엔 1982년 2월 5일 숨진 특전대원과 공군 장병 등 53명을 기리는 충원비가 있습니다. 매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사고 뒤에 잔해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곳의 추모비엔 2015년까지 대간첩 침투 훈련 중 사고라는 거짓 문구가 있었으나 이후 대통령 경호작전 중 사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모비엔 박기도 특전사령관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음에도 박기도는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지금껏 단 한 푼도 없었으며 군 수색대원들을 이끌고 사고 현장을 찾아낸 국립공원 직원 3명에게 특전사령관 박기도의 이름이 적힌 타월, 각 3장씩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 3월 전두환의 명령으로 개발된 평화로와 중문 관광단지. 오래전 제주에 왔을 때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한잔하며 전두환을 칭송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때문에 제주도가 개발되었다는 얘기.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980년대만 해도 허허 발판이었던 중문 관광단지는 대부분 농경지였습니다. 1980년 11월 전두환은 제주도를 국제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며 중문 관광단지 부지를 방문합니다. 그 후 1984년 전두환은 또다시 중문 관광단지를 찾아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속도를 더 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바로 중문 관광단지는 전두환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중문 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윗선 누가 어떤 이득을 봤을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허허 벌판을 관광단지로 만들어놨고 이로 인해 제주도가 많이 발전되었으니 씁쓸하지만 앞서 말한 제주 어르신들 입장에선 전두환을 미워할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제주도에 516도로와 1100도로를 개설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고 싶어서였을까요? 제주 공항에서 중문 관광단지를 30분 내에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란 전두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제주시와 대정을 연결하는 오탄질이란 길이 있었는데 군용도로로 사용되었으며 제주 4.3 이후 1949년부터 통행이 금지, 20여 년 가까이 방치된 길이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이 길을 보수하여 비포장도로로 사용했는데 바로 이 길을 개발하게 됩니다. 단 1년 만인 1985년 12월에 아스팔트 포장을 마무리, 1986년 3월 제주공항과 중문을 잇는 고속화도로 서부산업도로가 개통하게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한 후 서부관광도로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6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로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 제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이 제주에 와서 심었던 나무들 앞에 놓여졌던 표지석들은 얼마 전 철거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대학 선배님들과 광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묘역. 그 위에 향 대신 담배를 놓고 왔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혼자서 광주를 찾고 그 참상의 흔적을 뒤돌아본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과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며 사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그가 진정 있는 사과를 했다면 절대 쉽진 않겠지만 우리 민족의 특성상 분명 그를 용서하고 품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였던 걸까요? 그는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갔습니다. 겁쟁이 전두환. 부디 하늘에서 그간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오늘 컬러템포의 썰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